지난 시간에 마음이란 이 중차대한 주제와 관련한 가장 원초적인 소식을 음미를 했었습니다. 마음은 선택의 능력이다. 우리 이제 마음의 작용을 선택작용 이렇게 이제 규정하는 것은 마음이 선택작용만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마음이 일으키는 많은 작용 중에서 가장 원초적이고 시작이 되는 작용을 뭘로 잡아야 된다? 선택작용으로 잡아야 된다. 딱 요 한 가지 진술을 획득하기 위해서 우리 지난 이 두 번의 시간이 사실은 쓰여졌던 겁니다. 이처럼 이제 마음이 선택하는 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정하게 됩니다. 이 선택이라는 말은 타동사거든요. 무언가를 선택하는 것. 다시 말해서 선택의 대상을 우리는 이야기를 해야 돼. 그런데 이제 마음이 선택한다라고 할 때 그 선택의 대상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그 여러 가지 이 마음의 선택 대상 중에서 개라고 하는 것에 주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개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여러 가지 개 중에서도 어떻다? 18개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죠. 왜냐하면 이제 18개는 우리가 개를 공부할 때 이미 확정을 지었습니다만 불생불멸의 실상의 초입이 뭐다? 18개이기 때문에 이왕 개와 관련된 그런 어떤 공부를 한다 칠 때는 이런 불생불멸의 실상계를 공부하는 것은 아주 효과가 크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공부의 시작은 그런 지금까지의 공부를 이어서 다음과 같은 진술에서 이제 출발을 하면 됩니다. 먼저 마음이 앞에 나오겠죠. 마음은 18개를 전제하여 뭐 하는 놈이다? 선택하는 놈이다.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마음이 18개를 전제로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들여다보면 돼요. 가장 기본적으로 마음은 18개를 전제하여 선택할 때 두 가지 선택지를 가집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18개로 보는 선택을 하리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제 당연한 하나의 선택지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선택지가 나타나게 되니 또 그래서 우리가 선택이라는 말도 할 수가 있죠. 항상 18개를 전제하여 18개로만 본다면 선택이란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18개를 전제하여 선택한다라고 하는 말을 쓴 것은 18개를 전제하여 그야말로 다양한 선택지가 마련이 되니까 선택한다는 말을 써서 그래요. 그랬을 때 우리는 두 번째 선택지로 이런 선택의 경우를 상정할 수가 있어요. 18개를 18개 아닌 것으로 보는 선택지. 18개를 18개 아닌 것으로 보는 선택지. 많은 사람들은 18개를 보고는 18개라고 보지 18개를 보고 어떻게 18개 아닌 것으로 볼 수도 있단 말입니까? 하는 이런 어떤 의아심을 일으킬 줄 모르지만은 이제부터 진행되는 이야기를 조금 경청해 보시면은 오히려 18개를 18개로 보는 것보다 18개를 18개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는 개연성이 더 커질 정도입니다. 오늘 이제 이야기가 막 그런 입장에서 상당히 이제 흥미진진한 막 그런 어떤 기대를 갖게 하는데 이런데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18개를 18개로 보면은 18개입니다.
18개를 18개 보면 18개지 뭐. 그게 뭐겠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18개를 18개 아닌 것으로 보면 그게 뭐냐? 그걸 뭐라고 부른다? 촉이라고 부른다. 이것이 이제 드디어 육류법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수로인 촉이라고 하는 저 주제와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겁니다. 어찌하여 18개를 두고 18개라고 보지 않고 18개가 아닌 것으로 볼 수도 있단 말이냐 하는 것도 이제 중요한 주제고, 그런 18개를 두고 18개 아닌 것으로 봤을 때 그 지점을 왜 촉이라고 우리 부처님께서는 표현하시느냐, 이것도 이제 오늘 우리가 다 함께 살펴야 될 그런 주제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할 공부의 내용으로 여러분들께서 미리 염두에 두시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공부를 하기 전에 먼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18개를 보고 18개라고 할 때이든 또는 18개를 전제하여 18개가 아닌 것이라고 할 때이든 이 모든 일은 어디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삼매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잊어버리셨으면 안 됩니다. 이건 지금 우리 현실 속에 벌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왜? 지금 우리 이 자리는 18개가 아니에요. 이미 12처의 세계지. 기껏 그 12처의 세계가 무상하여 육식으로 바뀔 뿐이지. 상법과 합법의 구조가 주변과의 인연 속에서 자유롭게 오르내리는 이런 세상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우리 현실 속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는 이야기다? 삼매 속에서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잊으셨습니다. 제가 이걸 이렇게 강조해 드리면은 어떤 사람은 잊었던 아쉬움을 표하게 됩니다. 불교는 현장주의고 현실주의라고 그랬는데 현실 속에서 마땅히 따져져야 될 것도 많은데 그런 현실이 아닌 삼매라는 특수한 상황을 설정해서 어떤 주제를 논한다라고 하는 건 좀 아쉽지 않느냐, 이런 우리 그야말로 아쉬움을 가슴속에 가질 수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 이유는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개라고 하는 주제를 여러분들께 설명할 때 이미 우리는 현실에서 잠시 떠나서 삼매라는 특수한 상황, 일종의 시뮬레이션 장치 속에 들어가야 될 이유를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사실과 판단이라고 하는 두 가지 주제를 대비하면서 설명해 드렸는데 명절 지내고 좀 공부한 시간도 한 보름 지나고 나니까 가물가물 아마 하실 겁니다. 변화를 우리가 관찰해 보면은 연고성이라고 하는 사실이 관찰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런 연고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기 참 어려운 구성이에요. 왜? 우리 눈에 3시 위에 보인 것은 식초뿐이고 3시 전에 우리 눈에 보인 것은 술뿐인데, 따라서 술이 있을 때는 식초는 없었고 식초가 있을 때는 술이 없다고 해야 되는 세상 아니에요? 근데 그걸 아주 편안하게 설명하는 구조가 뭐다? 18개 구조예요. 우리의 현실에서는 안 보이는 세계를 하나 설정해보지. 그래서 우리가 멸했다라고 지금까지 판단했던 술을 하법의 세계로 내려갔다. 우리가 구수한 용어로 하자면 밑에 갇혔다. 이렇게 한번 표현해보죠. 그러면 그 둘만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오르내림이 자유로워지고 자연스러워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삼매는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설정한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우리 현실 속에서 관찰되는 연고성이라고 하는 사실이 설명이 잘 돼. 그리고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분명히 이 현실입니다만 오히려 이 현실이 어떻다? 현실 속에서 관찰되는 연고성이라는 사실을 설명하지를 못해.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어서 사실은 하나의 선택을 한 거죠. 연고성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있다 없다? 없어. 모든 것은 변하지만 절대 아무렇게나 변하지 않는다.
변화의 4종 공리 중에서 3번째 공리였죠. 그러니까 술은 반드시 뭐로만 변한다? 식초로만 변하고, 식초는 반드시 술에서만 변해온다라고 하는 이 연고성의 사실이 거부할래야 거부할 수 없는 이상에는 어떻다? 이와 같은 사실의 연고성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비록 18개라고 하는 삼매속의 설정이라고 하더라도 이거 우리 선택할 만하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그래도 아쉽다 그래요. 불교는 결국 현실주의고 현장에서 이야기를 끝내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삼매라는 특수한 설정 자체가 그렇게 편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삼매에서 나와버리면 다시 이 현실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미 우리 부처님께서도 그런 식의 공부 방법을 일종의 수행의 요요 현상이라는 차원에서 지적도 하십니다. 우리 부처님 출가하셔가지고 우리가 불전부 공부할 때도 그런 부분을 조금 살폈어요. 이미 인도 고대의 브라흐만 사상을 중심으로 이 선정주의가 굉장히 발달해 있었습니다. 우리가 요가 수행 그래요? 그 요가 수행을 부처님께서 버리신 이유는 뭐다? 삼매 속에 들어가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눈만 뜨면 다시 현실 속으로 나와버리는 이 악순환이 문제가 된다라고 지적하셨고,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한 게 부처님의 깨달음 속에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그때 우리가 한번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건 다 뭘 의미한다? 우리가 18개라고 하는 삼매의 세계가 아무리 우리 현실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연고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삼매라고 하는 특수한 설정일 뿐이지 현실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아쉬움은 여전히 있다 없다? 부처님께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결국에는 삼매의 세계와 우리의 현실 세계를 하나로 합치시키는 지점에 이른다 이르지 않는다? 이릅니다. 그걸 현전삼매 그래. 그러니까 연고성이라는 사실을 원만히 설명하면서도 눈 뜨고 있는 우리 현실을 여의지 않는 지점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안 가신다? 가시는 거예요. 12연기설 법문을 공부할 때는 현전삼매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12연기 법문 이후의 법문은 전부 현전삼매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공부 좀 더 해야 되겠다 하는 거 확실히 좀 느끼시죠? 육육법설 법문 공부하는 이 단계에서 그만두면 아쉽다 아쉽지 않다. 혹여 좀 더 용기를 내어갖고 육육법설 법문 다음 법문이 뭡니까? 오온사제설 법문이죠. 거기까지만 공부하다가 인연이 다 해갖고 공부 못하는 사람은 억울하다 억울하지 않다? 억울한 거야. 그러니까 최소한 어디까지는 들어가보고 이야기를 끝내더라도 끝내야 된다. 12연기설 법문에는 들어가 봐야지 어떻다. 현전삼매라고 하는 이런 현실이 삼매고 삼매가 현실인 지점 속에서 정말 그거 그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자기 견해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반야불할지 법화불할지 화엄정토부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는요, 끝까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중간점 하고 판단하는 것은 확실히 속단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끝까지 한번 정진해보는 그런 마음을 좀 더 굳히는 계기를 이런 이야기를 통하여서도 삼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 18개, 삼매속입니다만은 18개를 전제로 두 번째 선택지는 뭐라 그랬습니까? 18개 아닌 것으로 보는 거다. 바로 그 지점을 교리수로로 뭐라고 부르고 있다? 촉이라고 부르고 있고, 오늘 바로 이 촉을 공부하는 날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과 촉과 관련된 이야기를 진행함에 있어서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촉이라고 하는 교리수로 또 이 육촉 그럽니다. 갖추어서 이야기를 하면은 안촉, 이촉, 비촉, 설촉, 신촉, 의촉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촉은 6개가 한 세트를 이루고 있어서 육촉. 그래서 이제 육촉을 줄여서 지금 우리가 이제 촉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촉이라고 부르든 육촉이라고 부르든 이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 불교 교리적 그런 무게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 조금 인식하고 들어가시는 것은 아주 필요합니다. 우선 이 촉 내지는 육촉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왜
분명하게 공부하고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 육촉을 제대로 몰라가지고는 그 중요한 불교 교리인 오온설을 제대로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가 없겠답니다. 촉에 대해서는 많은 불자들이 그렇게 중요한 줄 잘 모르고 있지만 색수상행식하는 오온이 중요한 부처님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 안다 모른다? 압니다. 우리 교재에 오온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촉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처님의 고구정령하신 말씀 몇 가지를 만날 수가 있으니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자, 여러분들 교재 몇 페이지를 보시느냐? 266페이지. 둘째 두계경에 나오는 한 경서를 여러분들과 살피려고 그래요. 266페이지 펴셨나요? 266페이지 세 번째 단락 한번 봐주실래요? 비구들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딪힌 자가 느끼고 부딪힌 자가 생각하고 부딪힌 자가 의도한다. 이 법들도 흔들리고 쇠퇴하고 무상하여 변화하고 달라진다. 왜냐하면 느낌과 생각과 의도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원인과 연고가 필요한데 그 원인과 연고가 무상하여 변화하고 달라지기 때문이다. 실로 비구들아, 무상한 연고에 의하여 발생한 느낌과 생각과 의도가 어떻게 영원할 수 있겠는가? 한 문장 잘 읽으셨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목하실 대목이 뭐냐면은 부딪힌 자라는 표현 나옵니까? 부딪힌 자가 뭐 한다 그럽니까? 느끼고. 부딪힌 자가 뭐 한다? 생각하고. 부딪힌 자가 의도한다.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부딪힌 자가 느끼고 느낀 자가 생각하고 생각한 자가 의도한다가 아니고 부딪힌 자가 느끼고 부딪힌 자가 생각하고 부딪힌 자가 의도한다라고 돼요. 근데 이제 그 밑에 다음 문장에 넘어가게 되면 느낀다라고 하는 동사가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느낌이라고 하는 명사로 바뀌고 있죠. 그리고 생각하다라고 하는 동사는 생각이라고 하는 명사로 바뀌고 의도한다라고 하는 동사는 의도라고 하는 명사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부딪힌 자라고 하는 좀 확대된 표현을 단순한 명사로 처리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다? 부딪힘이다. 이렇게 한번 바꿀 수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이 266페이지 세 번째 단락에서 만난 경서를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뭐다? 부딪힘에서 느낌이 있고 부딪힘에서 생각이 있고 부딪힘에서 의도가 있다. 그런데 그 부딪힘이 무상하니 그 부딪힘에서 나온 느낌과 생각과 의도가 어떻게 영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읽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읽어도 되죠? 지금 이 266페이지 세 번째 단락의 논조는 뭡니까? 뭘 증명하기 위한 이야기입니까? 느낌과 생각과 의도가 무상하다라는 것을 지금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십니다. 맞죠? 그런데 느낌과 생각과 의도가 이것도 앞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만 이 느낌과 생각과 의도가 왜 무상하냐? 느낌이 혼자서 존재한 것이 아니고 그 기원이 있더라는 겁니다. 어디서 느낌이 나왔다? 부딪힌 자가 느꼈다라는 표현 속에서 우리가 잡아낼 수 있는 진술이 있죠. 부딪힘에서 느낌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도 어디서 나왔다? 부딪힘에서 나왔다. 의도도 어디서 나왔다? 부딪힘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딪힘이 뭐 하니까? 무상하여 변하니까 그 무상하여 변하는 부딪힘에서 나온 느낌이나 생각이나 의도가 어떻게 영원할 수 있겠느냐? 지금 이 논리를 구사하고 있잖아요. 자, 지금 우리가 살필 것은 그 논리보다도 느낌과 생각과 의도의 기원이 모두 뭐다? 부딪힘이라는 거. 이 부딪힘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단어를 번역한 말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아시겠죠? 뭘 번역한 말입니까? 촉이라는 말을 번역한 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제로 잡는 용어로 하자면은 부딪힘을 촉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그럼 촉에서 뭐가 나왔다? 느낌이 나왔다. 이 느낌을 우리가 흔히 한역어로는 뭐라 그런다? 수그름. 그리고 생각을 뭐라 그런다? 상그럽니다. 그리고 여기 의도를 뭐라고 번역하느냐 하면 사하고 번역합니다. 이른바 수상사입니다. 그러면 이 수상사가 어디서 나왔다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촉에서 나왔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수가 나중에 뭐가 된다? 오온의 수온이 됩니다. 상이 뭐가 된다? 오온의 상온이 됩니다. 사가 뭐가 된다? 사가 뭐가 된다? 수상이 놓으면 뭐가 남아있습니까, 뒤에? 행이 남아있죠? 행온이 됩니다. 이것만 봐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오온의 5가지 지분 중에서 가운데 있는 3가지 지분인 수온과 상온과 행온이 무언가를 알려면 그 기원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아야 됩니다. 지금 그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 기원인 촉이 뭐다 무상하니 그 기결인 느낌과 생각과 의도도 뭐다 무상한 것 아니냐라는 이런 부처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당연히 뭐다? 기결로서의 느낌과 생각과 의도를 알려면 그 기원으로서의 촉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그랬을 때 그 수상사가 궁극적으로는 뭐가 된다? 수온과 상온과 행온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오온을 제대로 알려면 촉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수온과 상온, 행온으로 이루어진 오온은 공부를 하려고 하면서 정작 어떻다? 그 기원이 되는 촉에 대한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 마음은 가진 적이 있다, 없다? 저런 맥락 속에서는 거의 그런 기회를 사람들이 갖지도 않고 가지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실제 이게 오온설에서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는가? 예, 우리는 오온사제설 법문도 갖고 있으니까 바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329페이지 한번 가보십시오. (329페이지) 보셨습니까? 그건 이제 본격적으로 오온사제설 법문의 4번째 경인 시전경이라는 경이 거기에 설해져가 있어요. 그 329페이지 2번째 단락 한번 봐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비구들아, 어떤 것이 느낌인가? 여섯 느낌의 몸이 있으니 안촉에서 생한 느낌, 이촉에서 생한 느낌, 비촉에서 생한 느낌, 설촉에서 생한 느낌, 신촉에서 생한 느낌, 의촉에서 생한 느낌이다. 이것이 느낌이라고 불린다.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329페이지 2번째 단락에서 비구들아 어떤 것이 느낌인가 하고 물었을 때 이 느낌이 우리가 오온설에서 색수상행식 할 때의 수온의 느낌을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구들아 어떤 것이 수온인가 하고 부처님께서 질문하신 거예요. 그 수온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안촉에서 생한 느낌, 이촉에서 생한 느낌, 비촉에서 생한 느낌, 설촉에서 생한 느낌, 신촉에서 생한 느낌, 의촉에서 생한 느낌, 안촉, 이촉, 비촉, 설촉, 신촉, 의촉 하면서 뭡니까? 육촉에서 생한 느낌을 가지고 오온설에서는 수온이라고 합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까? 그럼 우리가 수온이라는 걸 제대로 알려면 수온이 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기원이 되었던 안촉, 이촉, 비촉, 설촉, 신촉, 의촉이라는 육촉을 먼저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상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329페이지 밑에서 2번째 단락 동글뱅이 3번 보십시오. 비구들아 어떤 것이 생각인가? 여섯 생각의 몸이 있으니 색의 생각, 소리의 생각, 냄새의 생각, 맛의 생각, 촉감의 생각, 법의 생각이다. 이것이 생각이라고 불린다. 아까 수온을 이야기할 때는 수온은 어디서 나왔다? 안촉, 이촉, 비촉, 설촉, 신촉, 의촉에서 나왔다 했기 때문에 촉을 몰라가지고는 뭐다? 오온의 수온을 제대로 알 수 있다 없다? 없겠구나 하는 느낌 여러분들 가지셨죠? 그에 비한다면 상온을 설명할 때는 뭐다? 촉이라는 말 거기 넣습니까? 안 넣습니까? 안 넣어죠. 그냥 색, 성, 향, 미, 촉, 법에 대한 생각을 뭐라 그런다?
오온설 상온의 생각으로 잡고 있으니까 여기는 촉이라는 말이 안 나오니까 상을 공부하는 데는 꼭 뭐다? 촉이 필요한 것 아닌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살짝 할 수도 있게 돼. 그 다음에 행을 이야기할 때 마찬가지가 됩니다. 33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그 330페이지 보면 두 번째 단락. 동글뱅이 4번 해놨죠? 왜 4번이겠어요? 5원 중에 네 번째 지분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동글뱅이 4가 붙은 거야. 그럼 5원 중에 네 번째 지분이 뭡니까? 색수상행, 행이죠? 지금 행 이야기합니다. 행을 원의 입각에서 번역하면 결합이라고 번역합니다. 어떤 것이 여러 결합인가? 여섯 무엇의 몸이 있다? 의도의 몸이 있으니 색의 의도, 소리의 의도, 냄새의 의도, 맛의 의도, 촉감의 의도, 법의 의도이다. 이걸 뭐라 그런다? 여러 결합이라고 한다.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칠판 한번 보세요. 의도라는 말 나왔죠? 그 의도에 6가지가 있으니 그걸 뭐라고 한다? 행을 다른 번역으로 결합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결합은 행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도가 뭐다? 행이다. 이 설명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느낌, 생각, 의도를 오온설에서는 수상행으로 가져간다라고 하는 것은 오온설에서 우리에게 오히려 이야기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수상행온이 촉에서 나왔다는 걸 지금 우리가 보이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에 수온이 촉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설명이 잘 됐어요. 느낌이란 뭐냐? 안촉에서 생한 느낌, 이촉에서 생한 느낌, 내지 의촉에서 생한 느낌이 느낌이니라 하면서 안촉, 이촉, 내지 의촉이 나왔으니까. 그에 비한다면 상온을 이야기할 때와 행온을 이야기할 때는 색성, 향미, 촉법에 대한 생각이 상온이요. 색성, 향미, 촉법에 대한 의도가 행온이다라고 하는 설명뿐이니 촉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다시 여러분들 329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329페이지 동글뱅이 2번부터 다시 한번 봐주실 필요가 있어요. 비구들아 어떤 것이 느낌인가 해서 6 느낌의 몸 설명 나왔죠? 이것이 느낌이라고 불린다 하면서 그 두 번째 단락 네 번째 줄까지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어떤 말이 나옵니까? 부딪힘의 집기에서 느낌의 집기가 있고 무엇의 멸진에서? 부딪힘의 멸진에서 느낌의 멸진이 있다. 그 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이 말은 뭐다? 부딪힘은 우리가 어떤 번역으로 대체할 수 있다 그랬어요? 촉이라는 번역으로 대체할 수 있다 그랬죠? 촉이 생길 때 수도 생기고 촉이 사라져야 수도 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집기라고 하는 말은 생기는 거라고 일단 여러분들 번역하십시오. 촉의 집기가 다시 말해서 부딪힘의 집기가 느낌의 집기요. 부딪힘의 멸진이 느낌의 멸진이다라고 하는 2500년 전의 어법을 오늘날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뭐다? 촉이 일어날 때 수도 일어나며 촉이 사라질 때 수도 사라진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논리가 상온과 행온에서도 되풀이 된다는 겁니다. 329페이지 동글뱅이 3번 한번 보십시오. 비구들아 어떤 것이 생각인가 해갖고 우리 아까 읽었죠? 6 생각의 몸이 있으니 색의 생각, 소리의 생각, 냄새, 맛, 촉감, 법의 생각 이것이 생각이라고 불린다. 여기까지만 해갖고는 상온하고 촉하고는 뭐 큰 관계가 없지 않는가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야. 그런데 그 다음 단락 뭐라고 해놨습니까? 무엇의 집기에서 생각의 집기가 있다? 이번에도 똑같이 부딪힘의 집기에서 생각의 집기가 있다. 생각이 색, 소리, 냄새, 맛, 촉감, 법에 대한 생각이라고 하더라도 그 생각은 무엇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생각이다? 촉이 일어날 때 생각도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해놨죠. 생각이 어떤 생각이든 그 생각의 기원 내지는 생각의 근원이 뭐다라고 지금 부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다? 촉이다라고요. 그래서 뒤에 뭐라고 해놨습니까? 부딪힘의 멸진에서 무엇의 멸진도 있다? 생각의 멸진도 있다. 그 말은 뭡니까? 수온에 적용되었던 이 논리가 상온에도 적용이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야. 상온도 역시 뭐다? 촉이 있을 때 상온이 있고 촉이 멸할 때 상온도 멸한다라는 거야. 그 말은 상온도 그 기원에 뭘 두고 있다? 촉을 두고 있다는 소리밖에 더 되느냐는 거야. 똑같은 논리가 어디까지 간다? 결합.
다시 말해서 오온 중에 네 번째 지분인 행온까지 갑니다. 330페이지 두 번째 단락 보십시오. 비구들아 어떤 것이 여러 결합인가? 아까 읽었죠? 여섯 의도의 몸이 있으니 색, 소리, 냄새, 맛, 촉감, 법의 의도이다라고 이것을 여러 결합이다라고 불린다라고 한 다음에 역시 뭐라고 해놨습니까? 무엇의 집기에서 행, 즉 결합의 집기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부딪힘의 집기에서 결합의 집기가 있다는 말 거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부딪힘이 멸진할 때 결합도 멸진한다는 말이 뒤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이건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들? 오온의 수온을 아는데 촉을 몰라갖고는 안 되고, 오온의 상을 아는데 또한 촉을 몰라서는 안 되고, 오온의 행온을 아는데도 또한 촉을 몰라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이야기, 거기 여러분들 아로 새겨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바로 그게 육육법설 차원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야기되어졌다? 부딪힌 자가 느끼고, 부딪힌 자가 생각하고, 부딪힌 자가 의도하니, 촉을 바탕으로 느낌과 생각과 의도가 있다라고 말한 것과 동전의 양면처럼 연결되어 있는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뭘 알려줍니까? 오온을 구성하는 중요한 가운데 세 지분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먼저 알아야 된다? 촉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통찰하지 않고서는 오온설 근처에도 갈 수가 없다는 걸 알려줘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수온, 상온, 행온만 촉하고 연결을 지었지 세곤이나 시곤하고는 뭐 특별한 연관관계가 없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그래도 이 세 개만 가지고도 가반이 넘었기 때문에 촉은 공부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촉을 공부하지 않고서는 그런 논리라고 하더라도 세곤과 시곤은 알 수 있을 줄 모르지만 뭐다? 수온, 상온, 행온은 제대로 알 수가 있다 없다? 몰라. 그럼 수온, 상온, 행온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오온을 제대로 알았다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행온을 뒤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시곤이죠. 시곤도 촉을 알아야지 알 수 있다는 말이 라훌라경에 스레져 버립니다. 다시 여러분들 280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그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제일 밑에 단락 한번 보십시오. 라훌라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부처님께서 당신의 친자이셨던 라훌라 존자에게 가르침을 베푸시죠. 안촉을 연어로 생한 느낌에 속한 것. 우리 이미 부딪힌 자가 느끼고 하면서 또는 뭐다? 촉이 일어날 때 수도 일어나고 촉이 멸할 때 수도 멸한다 하는 대목을 통해서 안촉이라고 하는 촉을 연어로 하여 느낌이 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색하지가 않죠, 그죠? 그리고 안촉을 연으로 그 다음에는 뭐가 생한다? 생각에 속한 것. 그 다음에는 무엇에 속한 것? 결합에 속한 것.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네? 뭐가 있습니까? 식별에 속한 것까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이건 뭐다? 안촉을 바탕으로 해갖고 느낌과 생각과 결합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뭐도 나오는 경우를 생각해 봐야 된다? 식별로 나오는 경우를 생각해 봐야 된다. 유일하게 세 곳만 촉이 있으므로 색이 있다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 그걸 빼놔놓고는 뭐다? 모든 오온의 지분들은 그 바탕에 촉이라고 하는 이런 교리수로가 또아리를 털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확인되셨죠? 그러니까 자연히 우리는 촉의 중요성을 여기서 눈치를 채지 않을 수가 없고 촉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수, 상, 행, 온뿐만 아니라 급기야 시곤까지도 제대로 알 수가 있다 없다? 없게 돼. 그러면 시곤을 뺀다고 하더라도 수, 상, 행 세 개의 온에 대한 정확한 진실을 모르는데 오온을 알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없죠. 오온을 제대로 모르는데 12연기는 제대로 알 수 있겠어요? 없죠. 12연기를 제대로 모르는데 반야 사상은 알 수 있겠어요? 없죠. 반야를 제대로 모르는데 법화, 하음, 정토는 알 수 있겠어요? 없죠. 그러면 불교를 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야. 불교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법화, 하음, 정토의 꽃을 이해해야 되고 그럼 법화, 하음, 정토의 소식을 직걸로 만들려면 반야의 몸통이 튼튼해야 됩니다. 그럼 반야의 몸통이 튼튼하려면 뭐다? 12연기의 교리적 토대가 튼실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12연기가 제대로 착근을 하려면 뭐다? 오온설이라고 하는 바탕이 떠받쳐줘야 돼.
그 오온을 제대로 직걸로 만들려면 무엇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 촉이 뭔지를 모르고는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 촉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불교 교리 전개에 있어서 일종의 뭡니까? 고비이자 매기입니다, 여러분들. 촉에 통하게 되면 뭐다? 수상행을 알기는 여지없이 쉬워지고, 오온에 대한 소식이 12연기에 대한 소식으로, 그게 반야, 법화, 하음, 정투로, 그게 불교라는 종교에 대한 온전한 자기화로 연결이 되는 이런 우리 전개 과정을 그리는 것은요, 절대 과도한 것이 아닙니다. 뒤집어 말하면 촉을 모르고 불교를 논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이처럼 중차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교리수로가 뭐다? 촉이다라고 하는 것을 듣는 것만 해도 나는 오늘 여러분들 이번 학기 이 강의의 의미이다라고 생각해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정도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교리수로. 근데 여러분들 오늘 새삼스럽게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어느 모임에 가도 촉이라는 것만 가지고 저렇게 1시간을 이야기하려고 덤벼드는 사람은 본 적이 없다. 뭐 여러분들 되게 그런 그 기억들 가지고 계실 겁니다. 뭐 의미하느냐? 작금의 불교 학계 내지는 불교인들의 사유 속에 이 촉이라고 하는 중차대한 교리수로에 대한 이해가 매우 천박함을 의미하고, 단순히 그 이해가 천박한 걸 떠나가지고 어떻다? 저걸 굳이 공부할 필요가 뭐 있냐 할 정도로 홀대하고 있는 아쉬움이 있다. 대표적으로 저렇게 중요한 촉에 대해서 부파불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소개해보면 여러분들 작금의 현황이 어떤가 조금 짐작이 돼요. 부파불교라고 하는 불교 영역에 들어가면 촉이 뭐냐고 물으면 딱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촉은 심소법입니다. 거기 들어가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심소법. 이 부파불교가 창안한 아주 중요한 교학 개념 중에 하나가 심소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심소법이란 말은 마음이 소유한 법 이런 뜻입니다. 뭐 팔리어로 하자면 체타시카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산스크리트로 하자면 차이타시카 이런 표현을 써요. 하지만 이제 중국말로는 번역을 잘했습니다. 마음이 소유한 법 하는 뜻에서 줄여갖고 뭐라고 부른다? 심소법 이렇게 부른다. 촉은 부파불교 안에 들어가게 되면 심소법 중에 가장 중요한 5가지 법이 있어요. 뭐 심소법이라고 해도, 마음이 소유한 법이라고 해도 유부라고 하는 부파에서 생각하는 심소법의 수하고, 우리가 지금 미얀마나 스리랑카나 타일랜드와 같은 남방 상좌부 불교 국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심소법하고 그 숫자는 다릅니다. 전통적인 북방 유부에서는 심소법이 46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이 남방 상좌부에서는 52가지가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숫자가 다릅니다만 어느 부파이든 간에 가장 중요한 심소법을 5개로 뽑는데, 그 5개 중에서도 중요한 게 뭡니까? 촉입니다. 촉. 다시 말해서 심소법의 대명사가 뭐다? 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파불교 관점에서는 촉이 뭐냐 하고 물으면 촉은 심소법이다 이렇게 설명이 들어갑니다. 지금 실제. 그런데 촉을 심소법으로 두고 나면은요 3가지 역전의 문제가 벌어집니다. 첫 번째가 포섭의 역전이고, 첫 번째 역전이, 그리고 두 번째가 순서의 역전이 벌어지고, 그리고 세 번째가 내외의 역전이 벌어져요. 벌어져서는 안 되는 전도가 벌어지는 거예요. 좀 심한 말로 하자면 포섭의 전도와 순서의 전도와 내외의 전도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심소법 하는 말은 어떤 뜻을 지닌 말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소유한 법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죠. 그런데 부파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촉의 설명을 들으면 거꾸로 되어 있는 거야, 이 설명에. 누가 무엇을 지니고 있습니까? 심소법이란 말은 마음이 촉을 지니고 있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실제 촉의 설명을 들어보면 촉이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부파불교식대로 설명을 하면. 왜 그러느냐? 촉을 설명할 때 부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3가지 법이
화합된 것이 뭐다? 촉이다라는 말씀을 부처님께서 하십니다. 이 부분 우리 한번 살핀 적 있죠? 근경식, 다시 말해서 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생하고 셋이 함께 모인 것을 뭐라고 부른다? 안촉이라고 부른다. 이 설명 종종 촉경에서 한번 공부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 말은 뭡니까? 촉이라고 하는 것을 해부해보면 그 안에 몇 개가 들어있다는 소리입니까? 그럼 형식 논리상 근과 경과 식의 3, 4가 합한 것이 촉이다라고 하는 말은 촉이라고 하는 것의 영역을 해부해보면 그 안에 뭐다? 근이 들어있고 경이 들어있고 식이 들어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촉을 이렇게 그려보면 어떻다? 근이 여기 있고 경이 여기 있고 식이 여기 있을 거야. 그런데 부파불교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식, 그것이 안식이 되었든 이식이 되었든 비식이 되었든 내지 의식이 되었든 이 육식을 뭐라고 부른다? 이 육식을 뭐라고 부른다? 부파불교에서는 육식이 뭐다?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부파불교 교리에 들어가면 마음이 육식이고 육식이 마음이야. 그럼 여러분들 촉이란 것 안에 육식이 들어가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왜? 3, 4가 합한 게 촉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육식이 뭐다? 저것들 입장에서는 마음이죠? 그러면 촉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촉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촉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 형국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촉이라고 하는 놈이 그 안에 마음 하나를 끼고 있는 형국이잖아. 그냥 객관적으로,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분류를 해보면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심소유법이란 말은 뭐예요? 마음이 촉을 지니고 있다는 말이잖아. 억지로 해석을 하면 해석이 닿을 수 부분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그냥 상식적으로 접근해도 촉이 마음보다 그 영역이 넓어. 그러면 넓은 놈이 작은 걸 지니고 있지 작은 놈이 넓은 걸 지닙니까? 대한민국이 경상남도를 지니고 있지 경상남도가 대한민국을 지니고 있어요? 뭐 비유를 꼭 그렇게 하냐? 그러지 말고 이 그림이 우리에게 그런 느낌을 확 주는 그림이다라는. 응?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어떤 견해는요, 어떤 각도에서 봐도 고개가 끄덕거려지는 원만함이라고 하는 것이 필수 조건입니다. 자기들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럴 것 같기도 하지만, 자, 이 각도에서 들어가 보면 좀 이상하지 않느냐는 거야. 이걸 뭐라 그런다? 포섭 관계의 역전이라고 합니다. 너희들은 촉이 심소법이라고 하면서 마음이 촉을 지닌다고 했지만 실제 부처님 경전을 너희들 식으로 해석을 하면 촉이 마음을 지니고 있네? 포섭 관계가 뒤집어졌다. 우리가 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존의 해석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아쉬움이 드는 대목이 아닐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알겠습니까? 나는 뭐 그런 해석이 전적으로 틀렸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런 측면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진실로 우리가 촉에 대하여 온전한 해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입장을 설명하고 싶은 것입니다. 왜? 촉이 제대로 설명이 되어야지 어떻다? 수온과 상온과 행온이 설명이 되고 수온과 상온과 행온이 제대로 설명이 되어야지 오온이 제대로 설명이 되고 오온이 제대로 설명이 되어야지 12연기가 제대로 설명이 되고 12연기가 제대로 설명이 되어야지 반야가 설명이 되고 법화가 설명이 되고 화음 정토가 설명이 되는 이 전개 과정이 엄연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봐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한 접근 앞에서 포섭관계 역전을 일으키는 이런 견해 이거 우리가 부여잡고 있기가 좀 아쉬운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 역전을 보이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순서의 전도 내지는 역전이 있다고 그랬죠. 자, 촉을 갖다가 부파불교에서는 뭐라고 봅니까? 심소법이라고 봅니다. 심소법 중에서도 대표적인 심소법입니다. 북방유부에서는 촉이라고 하는 것을 오온 중에 집어넣으면 어디에 들어가느냐? 행온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응? 부파불교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 연구 결과를 여러분들께 조금 브리핑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의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색, 수, 상, 그리고 행을 갖다가 촉등으로 환치시켜버리면 어떤 순서가 나옵니까? 수, 상, 촉이라는 순서가 나타나게 돼.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부처님께서 오온을 설하실 때에 순서를 한 번이라도 바꾼 적이 있으시다, 없으시다? 한 번도.
수상행과 관련하여서 반드시 뭐다? 수가 앞에 나오고 상이 이어 나오고 행이 뒤따라 나오지 이 순서 역전이 벌어진 적이 있다 없다? 불교의 생명은 순서에 있습니다. 불교가 차제법이라고 부르는 것도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죽음의 병을 치유하는 처방으로 우리가 여긴다면 어떻다? 그 처방전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순서를 지키는 겁니다. 이 약은 아침에 먹고, 이 약은 점심에 먹고, 이 약은 저녁에 먹고, 이 약은 자기 전에 먹으라면 그 순서대로 먹어야지 죽으면서 해탈합니다. 제 마음대로 아침에는 점심껏 먹고, 점심 때는 저녁껏 먹고, 저녁 거는 빼먹어버리고, 밤 되어갖고 아침껏 먹으면 어떻다? 약이 아니고 독이 됩니다, 이게. 이게 부처님의 정도를 장애가 되는 장도로 바꿔놓는 가장 심각한 실책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우리 부처님께서 오온의 순서를 색, 수, 상, 행, 식으로 정해놓으면 우리는 죽었다 깨도 그 순서를 어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 육근과 육경을 연하여 육식이 있고 삼사가 하합하여 촉이고 촉을 연하여 수가 있다 그러면 그 순서를 어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방금 뭐라 그랬습니까? 눈과 색, 그걸 연하여 안식이 있고 세 가지가 합하여 뭐다? 촉이고 촉을 연하여 뭐가 있다 그랬어요? 수가 있다 그랬죠. 그러면 촉과 수 중에서 순서가 앞에 가는 건 뭐고 뒤에 가는 건 뭡니까? 반드시 촉이 앞에 가잖아요. 촉은 수보다 앞에 가고 촉은 상보다 앞에 가고 엄격히 말하면 행보다도 앞에 간다, 안 간다? 앞에 가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시정경에서 촉이 일어나면 수도 일어나고 촉이 일어나면 상도 일어나고 촉이 일어나면 행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촉이 멸하면 수도 상도 행도 멸한다라고 한 거니 최소한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촉은 수, 상, 행보다 순서가 앞에 있는 놈이다, 뒤에 있는 놈이다. 앞에 있는 놈이잖아요. 그런데 행원에 들어간다고 집어넣어버리면 어떨까? 행원의 대표자를 촉으로 잡아버리면 어떻게 된다? 촉이 무엇 다음에 나오는 놈이 돼버립니까? 수와 상 다음에 나오는 놈이 돼버리잖아. 이걸 용납할 수 있느냐는 거야. 그리고 이걸 감당할 수 있는 논리가 부파불교 안에 있느냐라고 우리는 질문을 던집니다. 뭔가 이 촉에 대한 정확한 이해라고 하기에는 안타까운 면이 부파불교적인 견해 속에 있는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역전이 하나 더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안과 밖의 역전이라는 게 벌어져요. 근데 이 부파불교 학자들은요, 집어넣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는 이 심소법을 12처에도 또 집어넣습니다. 12처는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눈, 귀, 코, 혀, 몸, 그리고 뭡니까? 뜻이 있죠? 이걸 뭐라 그럽니까? 내입처 그런다. 맞죠? 그래서 육내입처 이런 말 공부를 했습니다. 내입처라는 것은 뭐냐면 마음작용이 벌어지는 영역을 내입처라 그럽니다. 내 마음작용이 벌어지는 영역이 여기잖아요. 그럼 이 안에 들어오는 건 내입처야. 이 안에 뭐가 있습니까?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혀도 있고 몸도 있고 당연히 뜻이 있지. 그 여기를 뭐라 그런다? 육내입처. 그럼 우리 마음작용, 나의 마음작용을 벗어난 지역에 있는 것들은 외입처가 되겠지. 그러니까 저 바깥에 뭐가 있다? 색이 있고 소리가 있고 냄새가 있고 맛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촉감이 있고 그리고 뭐가 있다? 법이라는 게 있죠. 근데 바불교에서는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나는 이상하다고 느껴요. 나가 볼 땐 좀 이상해요. 심소법이라고 하는 것을 12처에 집어넣으면 어디에 집어넣는 줄 압니까? 눈에 넣겠어요? 귀에 넣겠어요? 뜻에 넣겠어요? 차라리 뜻에 넣으면 좋을 건데 심소법을 어디에 넣는다? 법에 넣습니다, 여러분들. 응? 왜 심소법을 법에 넣느냐면 심소법 앞에 심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동네는. 심법이 어디에 들어간다? 뜻에 들어가기 때문에 심소법은 어디에 들어간다? 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5위 75법, 북방유배에서는 그런 이야기 하는 거 가끔 들으셨을 거예요. 그 5위 75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위법이랄지 색법이랄지 심법이랄지 심소상응법이랄지 심불상응행법이랄지 해갖고 모두 몇 가지? 5가지 법의 위계가 설정이 되고 그 5가지 안에 또 하부의 요소들이 배제가 되면서 총 75개의 법의 체계를 이루는데 그 중에서 심소법은 어디에 들어간다? 12처로 하자면 법처에 들어간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딴 거는 몰라도 촉은 이게 말이 안 돼.
촉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심소법이라고 한 이상에는 마음에 속한 법이죠. 마음이 소유한 법이잖아요. 그럼 마음이 소유한 법이면 내 안에 있다고 해야 돼요? 내 밖에 있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어떤 분들도 뭐라 그랬습니까? 심소법은 이 12처에다가 집어넣으면 어디다 집어넣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뜻에 집어넣으면 오히려 괜찮겠네요. 오히려 그 생각은 타당하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디에 집어넣었다? 법에 집어넣은 거야, 법에. 집어넣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왜 안 되는지 압니까? 부처님은 항상 법을 뭐라고 부르셨다? 외입처라고 부르셨지. 법 외입처라고 하셨지. 법 내입처라고 하신 적이 있으시다 없으시다? 절대 없습니다. 앙카바퀴 쫙 나뉜다 여기 오면. 근데 우리가 알기에는 심소법이란 말 자체가 그렇고 촉 자체가 그 속에 마음을 갖고 있으면 마음의 영역 안에 들어와야 됩니까? 안 들어와야 됩니까? 마음의 영역 안에 관계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런 놈을 어떻다? 마음과는 적별되어져 있는 외입처에다가 집어넣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것 같습니까? 이걸 보고 뭐라 그런다? 앙카바퀴 뒤집혔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안에 넣으면 괜찮을 걸. 왜 밖에 넣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촉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심소법이라고 규정하는 순간 벌어지는 다양한 역전 내지는 전도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는 것은 아니 뭐 부파불교 논서 같은 데서 또 부파불교 공부해 왔다 하시는 분들 또는 뭐 남방 상자부에 가갖고 수행해 오신 분들이 촉에 대해서 이야기 뭐 잘도 하시던데 여러분들 편안하게 생각하실 줄 모르지만 실제 엄밀한 잣대를 갖다 대놓고 나면요 안 맞는 게 많이 나타납니다. 이거 아니면 잘 맞아야 돼요? 안 맞아야 돼요? 잘 맞아야 되죠. 그럼 뭐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촉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더 잘 맞는 그런 어떤 관점 내지는 설명법이 있다면 그걸 여러분들은 제공받을 자격과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여러분들께서 촉을 중심으로 하는 심소법과 관련되어서 그동안 공부해온 걸 폐기해버리거나 파기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도 그 나름대로의 체계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세제도 인정하는 판국에 그런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함부로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만 좀 더 나은 설명법이 있다면 우리는 역시 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안 기울여야 된다? 난 기울여야 된다는 입장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너무나 중요한 교리 주제가 뭐다? 그러니까 알아도 그만, 몰라도 뭐 그렇게 피해가 안 갈 정도면은 막 대충 그런 식으로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것만큼은 제대로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이걸 알아야 오온을 알고 오온을 알아야 연기를 알고 연기를 알아야 반야를 알고 반야를 알아야 법화하음 정토를 알고 불교를 아는 구조입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그렇게 전개되는 거예요. 그런 중요한 주제인 촉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문제투성이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재단한다라고 하는 거 이건 나는 썩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떤 식으로 관찰할 때 촉과 관련된 가장 온전한 견해에 이를 수 있겠는가? 새로운 어떤 기대를 우리는 이 지점에서 일으킬 만한 거죠. 바로 어디로 돌아가느냐? 아까 이야기한 그 지점입니다. 18개를 두고 18개라고 보면 18개인데 18개를 두고 18개가 아닌 것으로 보면 그게 뭐가 된다? 촉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의식을 일으켰습니까? 18개를 보면 18개라고 볼 것이지 18개를 보고 왜 18개 아닌 것으로 보냐 하는 문제의식을 일으켰죠. 이런 일이 충분히 벌어지니 그 비유 중에 하나가 새끼줄과 뱀의 비유입니다. 아무 설명이 이제 잘 돼. 여러분들 새끼줄이 이렇게 있다. 근데 이 새끼줄이 어둑어둑한 저녁에 길을 가다가 만났을 때 이걸 우리가 무엇으로? 뱀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바로 그 지점의 마음의 선택작용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둑어둑한 저녁에 새끼줄을 전제하여서 마음이 뭐다? 새끼줄을 새끼줄로 봐도 되고 맞죠? 그런데 실제 마음이 새끼줄을 뭐로도 볼 수 있다? 뭐로도 볼 수 있죠. 그러면 새끼줄을 새끼줄로 보는 것은 새끼줄이지만 새끼줄을 뱀으로 보는 것은 새끼줄을 새끼줄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다라는 형식 논리를 세울 수 있어. 맞아요, 안 맞아요?
뒤집어 말하면 새끼줄을 새끼줄로 보는 것은 새끼줄이지만 새끼줄을 새끼줄 아닌 것으로 보면 그게 뭐가 됩니까? 뱀이 되잖아. 촉은 뱀이야. 비유로 하자면.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새끼줄이 비유하자면 뭡니까? 18개야. 이 새끼줄을 새끼줄로 봤다. 그 말은 뭡니까? 18개를 뭘로 본 거다? 18개로 본 거야. 그러면 그 자리에 뭐가 있습니까? 새끼줄이 있겠지. 18개가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새끼줄을 뭘로 봤다? 새끼줄 아닌 걸로 봐버렸어. 그럼 비유하자면 뭐다? 18개를 뭘로 본 거다? 18개 아닌 걸로 본 거지. 18개를 18개 아닌 걸로 보니 마치 새끼줄을 새끼줄 아닌 걸로 보니 그 자리에 뭐가 나타나더라? 뱀이 나타나는 것처럼 18개를 18개로 보면 18개 그것이니 아무 문제가 없지만 18개를 18개 아닌 것으로 보는 순간 그 자리에 뭐가 나타난다? 촉이 나타나는 거야. 자, 이렇게 들어가야지 진짜 이 촉이 일어나니 수도 일어나고 촉이 일어나니 상도 일어나고 촉이 일어나니 행도 일어나고 촉 때문에 오온이 있으니 촉을 잡아야만이 오온을 다스릴 수 있다는 논리를 세울 수가 있어요. 이게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 말입니다. 응? 비유 속에서 여러분들 촉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관념이 아니라 행자의 마음 속에서 무언가 확실히 벌어지는 사건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느낌이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잡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둑한 길을 가다가 새끼줄을 보고 뱀으로 착각할 수 있는 것처럼 행자가 18개를 앞에 대했지만은 어떻다? 18개 아닌 것으로 보는 사건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 없다. 이 지점을 포착해내는 것이 촉을 통달하는 거예요. 이 가문에서는 그게 이루어져야 돼. 응? 이건 참 심각한 일입니다, 여러분. 왜 촉은 심각한 일이냐? 새끼줄을 새끼줄 아닌 것으로 본 걸 뭐라 그랬어요? 뱀이라 그랬죠? 쉬는 시간에 질문했대요. 그럼 뱀이 뭐다? 뱀으로 안 끝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새끼줄을 새끼줄로 보면 그냥 새끼줄이 아무 일 없어. 그죠? 태초에는 아무 일도 없었나니라야. 본래 자리에서는 아무 일도 없어. 근데 이놈을 잘못 보는 순간, 뱀으로 보는 순간 놀라잖아, 우리가. 도망가잖아. 그리고 넘어지잖아. 그리고 다치잖아. 안 좋은 일들의 악순환이 벌어집니다. 이걸 연기에서는 유전문 그래. 그러니까 이 지점을 우리는 다스려야 된다. 다스리지 말아야 된다. 요거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께 촉과 관련된 두 가지 말하자면 요점 정리를 나는 해드릴 수 있습니다. 뭐냐? 촉이 되었던 뱀이 되었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유를 한번 들었으니까 뱀으로 치자면 뱀으로 보든 새끼줄로 보든 새끼줄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아니 새끼줄도 없는데 뱀이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새끼줄로 보든 뱀으로 보든 새끼줄은 있어야지 벌어지는 일이야. 이걸 뱀에다가 초점을 두면 뱀이라고 하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려면 또는 뱀이라고 하는 이런 인식이 벌어지려면 반드시 뭐가 전제돼야 된다? 새끼줄이 전제되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뱀이라고 하는 판단이 있으려면 새끼줄도 함께 존재해야 되니 새끼줄에 의지하여서 뱀이라는 판단이 벌어졌다는 말도 일부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아예 새끼줄이 없었으면 뱀이라는 그런 판단이 나왔다 안 나왔다? 안 나오는 거죠. 뒤집어 말하면 뭐다? 촉이라고 하는 판단을 일으킬 때도 어떻다? 촉이라고 하는 잘못된 것이 나타나든 18개라고 하는 제대로 된 것이 나타나든 이 둘이 나타나려면 반드시 뭐가 전제돼야 된다? 18개가 없이는 뭐도 없다? 촉도 없는 거지. 되겠습니까? 18개가 없이는 뭐도 없다? 촉도 없다.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한 논리대로 말하면 촉은 18개에 연하여 발생하나니라. 이 말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여러분 종종 촉경 이야기잖아요. 맞죠? 264페이지 종종 촉경 한번 보십시다. 종종 촉경 네 번째 줄 보십시오.
비구들아, 여러 가지 무엇에 뭐하여? 계층에 연하여 뭐가 생긴다? 여러 가지 부딪힘이 생긴다. 다시 말해서 부딪힘이 생기려면 반드시 앞에 뭐가 있어야 된다? 개가 없이는 절대 촉이 안 나옵니다. 지금까지 부파불교의 촉에 대한 이해가 심소법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잘못된 전개 과정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촉의 대전제에는 개라고 하는 사실을 아무도 인식을 안 하고 있는 데서 그래요. 그런데 여기 종종 촉경에서 분명히 뭐라 그럽니까? 여러 가지 개가 있어야만이 여러 가지 촉도 뭐한다? 생한다 라고 되어 있어야 안 되어 있어요? 되어 있죠.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촉의 진실에 이르시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요점으로서 다음과 같은 진술을 하나 확보하셔야 됩니다. 촉은 반드시 무엇을 전제해야 된다? 무엇을 전제해야 한다? 18개를 전제해야 합니다. 알겠죠? 18개를 전제하지 않고 촉을 따지는 것은 전부 허위 내지는 무의의 끝입니다. 촉에 대한 이해가 무의에 그치는 것의 귀결을 여러분들 아시죠? 오온의 이해에 실패하고 그건 영지의 이해에 실패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는 불교 전체 이해에 구멍이 생깁니다. 제대로 대한 불교 이해가 여러분들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촉에 대한 이해는 꼭 필요합니다. 그런 촉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여러분들이 가지시려면 촉은 첫 번째로 반드시 무엇을 전제하는 수로다? 18개를 전제한다는 걸 놓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 이야기가 어디 이야기다? 종종 촉경 이야기인 겁니다. 경전의 말씀을 과소평가하거나 소홀히 하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갖고 충분하지 않아요. 두 번째, 촉은 18개를 전제하되 마음이 18개를 어떻게 한 겁니까, 여러분들? 18개 아닌 것으로 선택한 거야. 그죠? 18개를 전제했다고 다 촉 아닙니다. 18개를 전제하여 18개로 보면 18개야. 알겠습니까? 근데 18개를 전제하되 그 18개를 뭐다? 18개? 옳지. 아닌 것으로 우리가 배워온 마음의 작용, 어떤 작용? 선택작용을 여기에 한번 투입해 봅시다. 선택한 것이다. 조금 마음이 18개를 18개 아닌 것으로 선택할 때 벌어진다. 오늘 모두 6가지 촉과 관련된 요점을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해. 첫 번째 뭐다? 촉은 18개를 전제할 때만 벌어집니다. 18개가 전제되지 않을 때는 촉이 벌어진다, 안 벌어진다? 절대 안 벌어져. 새끼줄이 없는데 누가 빼물어 봅니까? 하지만 그 18개를 전제하더라도 어떻다? 그 18개를 전제하되 18개 아닌 것으로 선택할 때 촉이 벌어지는 것이지, 새끼줄을 전제하더라도 새끼줄 아닌 것으로 보니 뱀으로 보는 거지, 새끼줄을 새끼줄로 보는데 누가 거기 뱀 이야기를 합니까? 알겠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은 깊이 가긴 해야 될 두 가지 요점, 촉의 진실에 도달한 두 가지 길입니다. 첫째, 따라하세요. 촉은 반드시 18개를 전제할 때 벌어진다. 두 번째, 촉은 마음이 18개를 18개 아닌 것으로 선택할 때 벌어진다. 알겠죠? 그 외의 경우에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모두 몇 가지 요점이 있다고 잠시 말씀드렸나요? 6가지가 있다 했죠? 나머지 4가지까지 스피디하게 이야기해갖고 오늘 마감 지어서 촉 이야기 마무리해버릴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고대하십시오. 잠시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어요.